이번 영상은 지난 범용 무브먼트 영상에 이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요,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역시 역사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로 많은 다양한 관점과 의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그런 다양한 관점들은 일단 제쳐두고요, 객관적인 시각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하면서요,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역사를 해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역사적 뿌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시계 무브먼트의 역사 중간중간에요, 시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건들도 끼워 넣을 겁니다. 1485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계의 퓨제를 설계했습니다. 시계의 퓨제는요, 원뿔 형태의 휠이 메인 스프링 배럴과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시계 동력 장치입니다. 아주 옛날 시계들은요, 이 퓨제로 작동을 시켰습니다. 1504년에서 1508년에는요, 피터 헨라인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회중시계를 발명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사람들이 시계를 휴대하게 되었습니다. 1535년에는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했던 칼뱅 아시죠? 칼뱅이 개신교에 대한 탄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갔고요. 함께 도망간 개신교도 중에서 뛰어난 시계 제조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제네바에는 시계 제작자들과 보석상들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후에 칼뱅이 제네바에서 보이는 모든 부의 표시, 예를 들어서 보석이나 시계 등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아마도 칼뱅의 반대파가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중심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공예가들이 주라 산맥 지역, 특히 노샤텔 서쪽에 있는 발레드주나 노샤텔 북쪽에 있는 라쇼드퐁 등의 마을로 이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라 산맥은요, 제네바에서 바젤까지 연결된 평균 고도 800에서 1000m의 산맥입니다. 겨울에는 눈으로 인해서 농업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름에는 농민이었다가 겨울에는 농장에서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는요, 페이저 홀로거스, 즉 농부 시계 제조업자라고 불립니다. 1657년에는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틀리긴 하는데 로버트 후크 또는 크리스찬 하위헌스란 사람이 밸런스 스프링을 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죠? 그때부터요, 시계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1685년에 낭트 칙령이 다시 취소돼서요, 개신교는 다시 카톨릭 교회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또 많은 프랑스 개신교 기술자들이 스위스의 주라 산맥으로 추가적으로 대거 이주해서요, 이미 보석과 시계 제조를 하고 있던 기존의 장인들과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점차 독립된 농장에서 소규모 시계 작업장을 차리게 됩니다. 스위스의 시계 제조 활동은 매우 개인적이고 장인적인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계 작업장을 차려서 시계 제작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공방에서 시계 디자인이나 무브먼트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기는 힘든 일이었겠죠? 더군다나 산속에서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만 시계 관련 작업을 하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 개별 시계 제조 공방이나 소규모 회사들은요, 초기에는 스위스로 여행으로 온 여행자들이 가지고 온 런던과 파리에서 제작되었던 시계들을 모방하면서 시계 제작을 하였습니다. 특히 노샤텔의 농민이자 시계 기술자였던 다니엘 장 리차드라는 사람은요, 부유한 여행자의 시계를 수리하고 그것을 복사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카피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시계를 제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 리차드는 최초의 페이저 홀로거스, 즉 최초의 농부 시계 제작자로 간주되고 있고요.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장 리차드의 창업자가 됩니다. 1704년에 수학자이자 발명가였던 니콜라스 파치오가 시계 제작자였던 제이콥과 피터 데바프의 형제와 시계 무브먼트의 최초로 루비를 사용했습니다. 무브먼트에 보석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제가 시계를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보석은 시계에 사용된 윤활 성분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좋고요, 마찰 및 부식을 감소시키면서 무브먼트의 동작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요, 밸런스 휠을 포함해서 각 조인트 부분에는 모두 보석이 사용되는 겁니다. 참고로 루비가 에타에는 25개가 사용되고요, 셀리타에는 26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735년에는 자케 블랑팡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베른에 있는 빌르헤라는 곳에 있던 자신의 집에 작업장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빌르헤라는 마을 기록에서 보면은 자케 블랑팡이 자신을 시계 제작자로 등록한 것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랑팡을 최초의 시계 회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공방이나 작업장은 그 이전에도 무수히 많았죠. 1755년 스위스 제네바의 장 마르크 바쉐론에 의해서 바쉐론 콘스탄틴이 설립됩니다. 1759년에는요, 토마스 머츠라는 사람이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발명했습니다. 이 장치 때문에 시계의 기어 트레인이 고정된 속도로 전진하게 돼서요, 바늘이 늘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해진 거죠. 드디어 1769년에 영국에서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요. 아크라이트가 방적기를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은 시계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780년에는 에브라함 루이 피렐레라는 사람이 셀프 와인더를 발명합니다. 우리가 기계식 시계를 흔들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디스크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엽도 감아주죠. 바로 그 부품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1780년쯤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기계적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시계 제조업자들은요, 아직까지는 작은 워크샵, 즉 공방이나 작은 제작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48년에는 루이스 블랜트라는 사람이 라셔드퐁에 자신의 작업장을 열었는데요. 작업장이 후에 오메가라는 아주 유명한 시계 회사가 됩니다. 1868년에는 파텍 필립 파텍 필립 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파텍 필립이죠. 그 회사가 최초로 손목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에 최초로 달력, 초침,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간 손목 시계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75년에 드디어 전 유럽에 산업혁명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요, 스위스 시계 산업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에타블리사주라는 조직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하우스 무브먼트 역사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에타블리사지는요, 개별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시계산업 초기 생산 조직을 의미하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프랑스 단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1880년대 이후부터 이 조직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에타블리사지는 시장과 생산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었던 시계 제조업체이자 시계 상인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라산맥 주위의 도시들에는 엄청나게 많은 워크샵, 즉 개인 공방이나 작업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서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타블리사지들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받는 하청 공장 혹은 작업장들이 자체적으로 계층적 하청 조직이 형성이 되어서요, 시계의 다양한 구성품들, 예를 들어서 케이스, 무브먼트, 다이얼, 무브먼트 부속 등의 생산과 공급에 효율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에타블리사지, 즉 시계 제조업체들은요, 부품의 주문에 있어서 매우 미세한 작업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서 시계의 사양을 결정하는 데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고요, 무브먼트나 부품 생산자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작업을 더욱 전문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계 제조업체들이 이 시스템에서 동일한 계층적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겠죠? 일부 시계 제조업체는요, 시장에 직접 접근하는 데 실패해서 특정한 최종 제품을 주문하고 판매하는 다른 시계 제조업체나 시계 상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시계 제조사나 시계 판매업체가 시계를 잘 못 팔면 그 업체엔 부품을 납품하는 것보다는 잘 파는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35년에 블랑팡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시계 회사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처음에 자신의 워크숍을 오픈해서 부품을 생산하다가요, 후에 에타블리사지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랑팡의 초기 무브먼트는 당연히 인하우스가 아니었겠죠? 이는요, 바쉐론 콘스탄틴 그리고 롤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시계 제조업체, 더 정확히는 초기에는요, 시계 조립 및 판매업체, 즉 에타블리사지였습니다. 자, 이제야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에 다다랐네요. 에타블리사지와 같은 형태의 반가공 생산은요, 기초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19세기 후반까지 서서히 발전했지만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70년에 라시오드 퐁시에만 1300개 이상의 시계 제작 작업장이 있었고요. 수출된 시계의 총수는 200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에 매우 산업화된 영국 그리고 특히 미국 시계 산업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요. 스위스 시계 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쯤 되면요, 시계 재료가 저렴해져서요, 일반 노동자도 처음으로 시계를 소유할 정도로 대중화되었었습니다. 물론 이때 대부분은 회중 시계를 소유했고요. 1880년에는 컨스탄트 길라드라는 사람이 손목 시계를 독일 해군 장교들을 위해서 2000개 정도를 만들어 납품했었는데요. 이것이 최초로 상용화된 손목 시계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한스 빌스도르프라는 사람이요, 런던에서 빌스도르프 앤 데이비스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는 1908년에 스위스에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롤렉스입니다. 이 시기에 시골에 있던 독립시계 제조업자들의 분산된 워크숍들도요, 정확한 제작 분담을 위해서 르로끌, 라쇼드퐁, 비엔나, 그왕주와 같이 시계 공장들이 집중된 도시들로 점진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산업 집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원자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업 클러스터의 한 형태로 조직된 가족 사업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의 시계 산업이 대량 생산의 단계로 들어서자 스위스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이때부터 스위스 시계 산업은 크게 두 갈래의 길로 서서히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 길은 범용 무브먼트, 즉 기존의 분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과 같은 대량 생산 시계에 대응하는 것. 또 하나는요, 시계의 장인 정신의 예술혼을 넣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킨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무브먼트 제작사인 벨주, 르마니아, 에타와 같은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무브먼트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이 회사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간접비를 줄이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시계 제작자들에게 무브먼트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롤렉스, 호이어, 브라이틀링과 같은 회사들도요, 무브먼트 제작 회사들에게 요청해서, 정확히는 벨주에게 요청해서요, 자신들의 시계에 맞도록 특별히 소싱받은 제품을 납품받곤 했습니다. 무브먼트 개발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이 워치메이커들은요, 개발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개발이 까다롭지만 이미 르마니아, 321과 같이 유명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요, 오메가와 같은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계 산업에서는 통상적인 일로 칼리버 321은 오메가와 르마니아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사실 오메가도 처음에는 무브먼트 회사로 출발했죠. 이 무브먼트는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샤른 콘스탄틴 등 여러 유명한 시계 브랜드에서 사용되어서요, 품질과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잠깐 스위스 무브먼트 제조사였던 르마니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르마니아는 1884년 알프레드 루그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르마니아가 다른 시계 브랜드에게 미친 기여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오메가 칼리버 320과 311로 잘 알려진 칼리버 CH27과 CH27C12는요, 사실상 오늘날 많은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무브먼트 아웃소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와 같이 최고급 제조업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시계업체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쉐른 콘스탄틴, 브레게, 블랑팡, 롤렉스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은 파텍 필립의 정교한 인하우스 칼리버 CH29-535PS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파텍 필립이 이 무브먼트를 개발 완료하고 처음으로 시계에 적용시킨 것이 2010년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았죠? 그 전까지요, 오랫동안 파텍 필립은 르마니아의 크로노그래프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파텍 필립은 또한 예거 르콜트르와 벨주의 무브먼트를 사용했고요. 심지어 센터 세컨즈와 같은 슈퍼 컴플리케이션은요, 시계 제작자이자 제네바 시계 제조학교 교수였던 빅토린 피게가 설립한 빅토린 피게 앳 페레스에게 의뢰했고요. 빅토린 피게는 그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작업했었습니다. 빅토린 피게는 바쉐런 콘스탄틴과도 같이 작업해서요, 에비에이터스 디그리 시리즈를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데마 피게에도 컴플리케이션 제작을 도와주었었고요. 저의 영상에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텍 필립이나 다른 인류 워치메이커가 에보슈를 구입해서 케이스에 단순히 넣는 것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대신에요, 그들은 시계 제작자의 명성이 쌓인 예술작품의 무브먼트 블랭크를 하나하나 장인 정신의 손으로 마무리하는 그들의 트레이드마크 스타일을 적용시켰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길을 선택한 회사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태그 호이어. 당신은 호이어죠. 호이어가 다른 워치메이커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한 칼리버 11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포함된 1969년 호이어 모나코를 출시를 할 당시에요, 이 세계 최초의 무브먼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담한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호이어는 케이스 메이커인 피케레즈에게 곧장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사각형 케이스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1920년대 개발을 시작해서 1970년대에 단계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 후에 많은 변경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양한 수정이 이루어져서 겨우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워치메이커가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무브먼트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가공기술과 디자인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기술은 항상 그래왔듯이 손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대량 생산의 영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직으로 통합된 시계 제조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시계 그룹에 속한 회사조차도 때때로 외부 또는 그룹의 다른 구성원 내에서 공급되는 무브먼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치먼드 소유의 예거 르콜트르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어데마 피게에 무브먼트를 공급하고 있고, 롤렉스는 2000년까지
유명한 데이토나의 자체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니스와 벨주에 의존했었죠. 시계 무브먼트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매우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하우스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고급 워치메이커의 전유물이라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반세기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던 큰 브랜드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대공황, 그리고 쿼츠 위기를 극복할 만큼의 규모의 경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더 큰 브랜드는 자체 구성 요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브랜드이자 시계 제작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바로 론진과 오리스였고요. 지금은 중급 브랜드 회사로 인정받지만요, 예전에는 회사 내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시계 제조 회사의 길을 개척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스는 전성기에 800명 이상의 직원과 7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매년 120만 개 이상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론진은 더 극적입니다. 손목 시계용으로 1913년에 처음 개발된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13.33Z는요, 50년 이상 지속된 고정밀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였습니다. 그리고 후속 13ZN 칼리버는요, 리셋을 하기 위해 멈출 필요가 없는 프라이백 기능이 있는 최초의 칼리버였고요. 10년 넘게 프라이백이 있는 유일한 칼리버였습니다. 그 당시 론진은 오늘날의 롤렉스와 같았습니다. 거대했고요. 모든 것에 있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명한 크로노그래프는 자동차 경주, 스키 및 경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조차 뉴욕에서 파리로 향하는 첫 단독 직항 비행에서 론진을 착용했습니다. 론진은 견고하고 정확하며 1885년부터 1929년까지 시계와 무브먼트 제작자들에게 수상하는 각종 대회에서 총 10개의 그랑프리를 독차지했었습니다. 론진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론진의 이러한 기술력은 당시의 파텍 필립은 그저 꿈만 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기계식 시계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론진과 오리스와 같은 브랜드의 합리적인 기술력은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었고요. 스위스 시계 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산업화는 생산 및 제조 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시계는 1900년대 들어서 대량 생산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쿼츠 위기 이후 많은 브랜드가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미국 및 아시아 브랜드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워치 메이커들은 위기를 겪으면서 클래식한 노하우로 장식된 복잡한 메커니즘과 정교한 디자인을 재발견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이후 스위스 시계 산업은 고급스러움과 고급 시계의 강점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견고한 산업 기반에서 예술과 마케팅을 능숙하게 혼합했습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개발은 그러한 예술과 워치메이킹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범용 무브먼트의 비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